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일구었던 자리, 가족 위에 참고 견뎠던 인내, 사회 앞에서 내세우던 체면, 결국 늙고 나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자식은 각자 삶에 치이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손에 남는 건 약봉지와 진료 예약 문자뿐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집, 대답 없는 메시지. 그제야 깨닫습니다. 노년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준비한 사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소용없다. 노년에 5가지 갖추고 혼자 살면 최고다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독립을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모든 비극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맡긴 통장, 사위에게 넘긴 집, 믿었던 사람에게 쥐어준 인감도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서 준 것도 믿어서 맡긴 것도 결국엔 다 돌아오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돈이 있을 땐 고개를 숙이고 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틀렸습니다. 노년엔 돈이 전부입니다. 병원에 갈 돈, 밥을 사 먹을 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 새끼니까, 내가 늙으면 돌봐줄 거니까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착각이 끝나고 남는 건 돌아서 버린 가족과 바닥난 잔고뿐입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통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돈만이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모진 말 같지만 현실입니다. 늙은 부모에게 자식이 주는 관심은 결국 부모가 가진 것의 유효기간입니다. 돈이 끊기면 효심도 끊깁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고 아프다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절대 경제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경기도 분당에 살던 71세 이정분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장을 던집니다. 이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내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 2억 원과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며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아. 잘 되면 나중에 더 잘해주겠지. 그러나 사업은 1년 만에 부도가 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정분 씨는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의료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자식들은 각자 사정이 어렵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다가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돈, 병원비로 다 날아가겠구나였습니다. 병실에서 울면서 간호사에게 한 말은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그때 도장만 안 찍었어도. 이 씨는 지금도 새벽마다 구청에서 주는 도시락을 기다립니다. 과거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당당한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받은 유일한 문자 한 통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 좀 놓아줘. 경제적 독립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나의 존엄입니다. 지갑이 열려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하고 아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잠겨 있어야 사람들의 진심도 보입니다. 노년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절대 누구에게도 돈을 맡기지 마십시오.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내 손에 남은 돈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당신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강심장을 갖는 것입니다. 노년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쳐다보며 사는 그 눈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외제차 뽑아줬다더라. 누구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다더라. 누구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더라. 그 말 한 줄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절반은 부풀린 거짓이고 절반은 비교를 유도하기 위한 자랑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늘 허기집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가 곧 스스로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자식에게 집만 될까?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끝없는 자책 속에서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무너집니다. 인생은 계좌 잔고나 자식 직업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내 삶을 사랑했느냐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채 많은 노인들이 남의 SNS를 들여다보며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웃고 있고 누군가는 손주와 케이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집에서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왜 저런 날이 없을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부터 노년의 삶은 달라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귀해집니다. 옷장에 접힌 따뜻한 내 옷 한 벌, 물 한 컵 마실 수 있는 건강, 배달앱 없이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그 모든 게 비교만 없으면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따뜻한 삶입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68세 안미자 씨는 동네 아파트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김 여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김 여사는 자식 자랑이 유별났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살아서 1년에 2번씩 비행기 태워줘요. 우리 아들은 명절 때마다 금팔찌를 사다 줘요. 안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사는 막내딸, 연락 뜸한 아들, 월세 60만 원짜리 반지하. 남들과 비교하자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혼자 밥 먹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김 여사가 자랑을 할수록 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의 딸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나 지금 이혼 직전이에요. 미국 간 것도 도피였고요. 남 앞에서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 장면을 본 안 씨는 말없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라면도 찌개도 아니고 직접 쌀을 씻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 안 씨는 김 여사의 자랑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힘들겠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안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너졌던 어깨가 펴졌고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에 핀도 꽂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일 뿐 나의 인생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내 손으로 꾸며야 할 작품입니다. 비교를 끊는 순간 외로움도 작아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의 밥상도 감사하게 보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자 친구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신만의 강심장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누구에게도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결단력입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이유는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짜증을 내도 며느리가 무례해도 친구가 함부로 말을 해도 그래, 나이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시키며 견딥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닌 편한 대상이 되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고 무시와 냉대가 시작됩니다. 감정을 받기만 하고 풀지 못한 채 쌓이면 그건 병이 됩니다. 당뇨보다 무서운 병, 우울입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이라도 먹지만 마음이 찢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울어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는 말은커녕 또 왜 그래? 라는 짜증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감정은 버려지고 당신의 존재도 함께 버려집니다. 단호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짜증을 받아낼 이유도 누구의 분풀이 대상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 말은 나한테 상처가 됩니다. 라고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학대입니다. 감정의 무단 투기를 허락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무단 침입을 당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홀로 사는 70세 김봉혜 씨는 몇 년 전까지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흔쾌히 자신 명의의 집으로 들였고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감사하다며 조심스럽던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술에 취해 귀가하더니 김 씨가 차려준 밥을 보고 이런 걸 먹으라고 줘요? 라고 내뱉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거실에서 손녀에게 혼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TV 크게 틀었네. 좀 조용히 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을. 김 씨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며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취급 안 받고 살 거야.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새로 구한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스를 들고 서 있던 김 씨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할 거야. 새로운 집에 도착한 첫날 조용한 공간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이며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존중하면서 살 겁니다. 그 후로 김 씨는 전화가 와도 자신의 기분을 해치는 말에는 명확히 말합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네요. 점점 전화는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삶은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삶은 지옥입니다. 관계는 배려로 유지되지만 감정의 일방적 쓰레기 투척은 폭력입니다.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절대 누구의 감정 하수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그만하자고 말하는 용기 하나면 그 어떤 악성 스트레스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가족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결단입니다. 노년을 질식시키는 족쇄는 돈도 병도 아닙니다. 바로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무서운 책임감입니다. 늙고 병들어도 가진 거 없어도 마지막까지 자식을 책임지려는 마음. 그 미련이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며느리가 도망가도 손주가 무례해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라며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게 아니며 가족이라는 이름은 절대 무조건적인 희생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은 성인이 되면 각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 합니다. 생활비를 대주고 보증을 서고 감정의 쓰레기까지 받아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도와주다 보면 당신의 노후는 사라지고 남는 건 외면당한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다 내줬는데도 고마움이 아닌 원망을 듣는 그날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만들었느냐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모조리 부정합니다. 가족은 책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평생 쥐고 있었던 가족이니까라는 착한 미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 삶은 시작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끌려가지 말고 따져야 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나를 아끼는가. 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일 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3세 강찬호 씨는 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모두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이상하게도 자주 찾아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첫째는 투자 실패로 빚을 지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집담보대출을 요구했습니다. 막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 씨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에 결국 자신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자식들에게 내줬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첫째는 연을 끊었고 둘째는 연락이 뜸해졌고 막내는 종종 전화로 나 때문에 힘들지? 라는 말만 남긴 채 바빴습니다. 그 모든 순간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건 이번 달은 좀 힘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혼자 입원했습니다. 수술 후 마취가 덜 깬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회복 후 그는 조용히 아들 셋의 번호를 차단하고 경북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전원주택 하나를 빌려 직접 밥을 해먹고 텃밭을 일구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몇 달 후 막내가 겨우 연락해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아버지니까 이제 그 말은 나에게 그만하자. 아들은 멈칫했고 눈치를 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혼자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날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자식은 중요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당신 삶을 삼킨다면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결단력입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라는 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의 시작입니다. 5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정신력입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닙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조용한 집안에 있으면 허전해서 TV를 틀고 창밖을 멍하니 보다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쉽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누가 좀 불러줬으면 찾아와줬으면 그렇게 타인의 그림자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당신을 조용히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사람만이 노년을 우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불행은 늘 그 틈에서 들어옵니다. 외로움이란 틈. 그 틈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며 낯선 이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 하나 곁에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정서적 학대를 당하며 끝내 후회만 남깁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누구에게든 휘둘립니다. 외로움에 중독된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으려 들고 그 끝은 항상 똑같습니다. 배신, 갈등, 파탄. 결국 자신을 더 망가뜨리는 건 혼자가 아니라 혼자일 수 없는 불안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영화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잣말을 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어야 노년은 단단해집니다. 남과 함께 해야만 즐겁고 누군가 있어야만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아끼기 위해 혼자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69세 나경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출퇴근을 챙기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바쁘게 살았기에 혼자 남은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허전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정했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그가 자주 들락거렸고 두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부탁이더니 나중엔 생활비를 요구했고 귀금속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남성은 나 씨의 자식들까지 무시하며 내가 이 집 주인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나 씨가 관계를 끊자 그는 혼자 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 남자는 떠났지만 나 씨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거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본 영화, 먹은 음식, 작은 것도 기억하고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제일 편해요. 나 씨는 이제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굳이 외출 약속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루 3끼를 차려 먹고 식물에게 물을 주고 혼자 웃으며 삽니다. 혼자라서 불쌍하다는 말 다 틀렸어요. 저는 지금 누구보다 단단하게 삽니다. 라는 말을 당당히 합니다. 노년은 결국 혼자 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을 고통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혼자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말도 누구의 손도 필요 없이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필요한 정신력입니다. 그 나이에 뭘 더 하겠다고 저러냐?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뭘 그렇게 아등바등이야? 그렇게 살면 오래 못 가. 그냥 쉬어야지.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는 순간 기분 나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 박힙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너무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까지 눈치 보고 몸 부서져라 움직이고 남 좋은 일 하느라 인생을 다 쓰고 있다면 이제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고생에 박수 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헌신으로 여길 뿐이고 세상은 당신의 피로를 소비하며 이용합니다. 결국 남는 건 파스 냄새와 쌓이는 병원 영수증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희생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끝없이 애쓰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힘드니 내가 도와야지, 며느리가 버거우니 내가 챙겨야지, 손주가 어리니 내가 봐야지. 그렇게 애쓰며 산 인생이 고작 남에게 민폐 안 끼치기 위해 자신을 쥐어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한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두 번이면 끝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희생이 부족했다며 원망까지 합니다. 왜 그때는 안 도와줬냐, 그렇게밖에 못했냐는 말 앞에 평생의 수고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무서운 건 희생은 반복될수록 당연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해주면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거절하면 변했다, 차가워졌다는 비난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불만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온 세월. 그 끝엔 누가 있습니까? 몸은 병들었고 마음은 텅 비었고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희생이 누군가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가르침이 되지 못하고 결국 종속만 남깁니다. 이제는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줘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음은 써도 체력은 남겨둬야 합니다. 당신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위해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희생은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삶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2세 유춘자 씨는 평생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시작하자 유 씨는 손주 셋을 하루 종일 돌봤고 식사 준비에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은커녕 파스 한 장 붙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감사해요, 어머니라고 말했지만 몇 년 지나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애 옷은 좀 신경 써주시지라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유 씨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탈수와 과로가 겹쳐 실신한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며 의식을 잃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병원에 누워있던 며칠 동안 자식들은 한 번 들렀고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을 하고 말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 씨는 모든 걸 멈췄습니다. 손주도 더 이상 돌보지 않았고 밥도 각자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부터 챙길 거야. 더 이상은 못해. 그리고 근처 경로당에 등록해 매일 아침 라인을 추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소풍을 다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 유 씨의 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희생은 아무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만 남고 당신만 병들고 당신만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늙어 애쓰며 살아봤자 남는 건 병든 몸과 쓰디쓴 원망뿐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애써도 당신 삶은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에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벌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나면 남는 건 허리 통증과 어지럼증 뿐입니다.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데 몸만 점점 더 망가져 갑니다. 문제는 애쓰는 만큼의 보상은 없고 오히려 왜 아직도 저렇게 사냐는 눈초리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까지 이렇게 바둥거려야 합니까? 정답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노년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을 버티고 지켜온 나에게 휴식과 존중을 선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집이 굴러간다. 내가 나서야. 자식이 편하다는 착각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를 굴립니다. 무리해서 마트 계산을 도우며 허리를 굽히고 땀 뻘뻘 흘리며 손주 도시락을 싸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병원 데려다 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돌아오는 건 엄마 또 깜빡했어? 라는 말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 보상 없는 희생. 결국 이 모든 고생은 당신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노년이 힘든 건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쉴 수 없어서 쉬는 법을 몰라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남들 눈치에, 가족 기대에, 스스로 세운 책임감에 떠밀려 쉴 틈조차 없이 애쓰는 삶. 하지만 그 애씀의 끝에는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 좀 하라는 비아냥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날도 혼자 파스 붙이고 약통을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건가?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이화선 씨는 퇴직 후에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하며 용돈을 벌었고 주말에는 손주 돌봄, 명절이면 직접 전 부치고 상 차렸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도맡다시피 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엄마가 있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표현은커녕 집안일을 더 떠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시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 탈진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며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칠 후 퇴원한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겠다. 시장 일부터 그만두고 손주 돌보는 것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당황했고 막내딸은 엄마가 점점 이기적이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살리는 거다. 그날부터 이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원에서 라디오 체조를 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림 그리는 날로 정해 미술관도 다녔습니다. 지인들이 그래도 애들은 좀 도와줘야지라고 말할 때마다 이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와주고 망가지는 건 이제 사절이야. 내가 살아야 애들도 걱정 안 하지.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건강해졌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애써봤자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 다행이죠. 이화선 씨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늙어서까지 애쓴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병들고 더 외로워집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시간. 그걸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에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애쓰는 삶부터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당신 삶을 진짜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면 애쓸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고생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애써서 다 감당하고 있으니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거절 못하고 부탁받으면 몸이 부서져도 해주고 나 하나쯤이야 하며 늘 뒤로 물러나니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해주는 사람, 말 안 하고 시켜도 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고맙다는 말은커녕
늘 손해보는 삶만 남습니다. 한 번만 딱 거절해 보십시오.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평생 순하게 살아왔던 당신이 안 됩니다. 한마디 하면 놀라며 말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늘 해줬는데 왜 이젠 안 하냐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먼저 당신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은 오래 참다가 끝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당신 편에 서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습관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습관을 의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애쓸수록 세상은 더 당연하게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애쓰는 순간부터 인생은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4세 이강희 씨는 평생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자 손주 돌봄을 자청했고 며느리 생일엔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었습니다. 마당 있는 집에 살면서 가족들 모두를 초대해 고기 구워 먹이고 명절이면 양손 무겁게 들려보내는 일을 당연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남편 사망 후 혼자 살게 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들 부부에게 내주고 본인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씨가 감기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가족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지금 바빠서 이따 전화할게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혼자 앓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다는 현실에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퇴원 후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집을 돌려달라고 했고 더 이상 손주를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려고 해.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그리고 근처 여성복지관에서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니어 클럽 모임에 나가고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단풍놀이도 다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달라진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순간부터 이 씨는 더 이상 만만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애쓰는 사람은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잊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애쓰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노년에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버릇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당신이 애쓰는 만큼 몸과 마음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챙기고 장 보고 밥 차리고 빨래까지 도맡아 하며 쉬는 날 하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겁니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쌓인 피로가 고혈압으로,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으로 꾹꾹 참아온 슬픔이 치매의 문턱까지 끌고 갑니다. 노년이란 시기는 이미 몸에 경고등이 들어온 시점입니다. 허리는 삐끗하면 한 달 가고 무릎은 계단 하나에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아니요. 그건 버티는 게 습관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몸은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쉬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쓸모없어진 것 같아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애써서 얻는 건 감사가 아니라 병입니다. 늙어서까지 그렇게 허리 부여잡고 살아봤자
남는 건 병원 진료 예약표와 약 봉지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식도 못 챙기고 집안일도 못하고 결국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쉬었으면 노년의 가장 큰 후회는 젊을 때 못 논 게 아니라 늙어서까지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1세 황재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자 새벽부터 손주를 챙기고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봤습니다. 유치원 보내면 장 보러 나가고 오후엔 집안 정리와 저녁 준비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쉼없이 살았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머리가 지끈거려도 약 한 알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 씨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쉬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황 씨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입원하는 동안 손주를 돌볼 사람은 없었고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황 씨는 느꼈습니다. 나는 이 가족의 사람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기계였구나. 퇴원 후 황 씨는 인생을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기를 그만뒀고 주 3회 요가 수업을 들으며 몸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표를 스스로 챙기고 아침마다 녹즙을 갈아 마시며 자신을 돌봤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주말에는 취미로 수채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죄책감 없이 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말합니다. 아플 뻔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내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노년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애쓰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당신이 아플 때 왜 갑자기 그러냐고 말할 뿐입니다. 늙어서 애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안 멈추면 병이 대신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후회하는 대신 오늘 하루를 쉬며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게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5번째 이유는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애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상하게도 다 내려놨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고 손주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며 여전히 집안일에 간섭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로 가족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론 다 포기한 듯 살아가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묵은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욕심이 노년의 평화를 집어삼킵니다. 욕심은 형태를 바꿔 숨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통제입니다. 내가 해줘야 돼, 내 말이 맞아야 돼, 내 방식대로 해야 돼라는 그 조용한 집착이 결국 가족을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자식은 부담스러워 피하고 손주는 불편해하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너희를 위해서야.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희생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그리고 그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기대를 거두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욕심을 비운 자리에는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누구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가 주도하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노년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삶이 나를 다시 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5세 박영심 씨는 3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으며 막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왔고 은퇴 후에도 자식들 문제에 발을 빼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부가 싸우면 중재에 나서고 손주가 공부를 못하면 과외 선생님을 직접 알아보고 막내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밤늦게 전화해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선물을 소홀히 할 때면 서운했고 손주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결혼을 결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용히 둘이만 하고 싶어요. 가족끼리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요. 그 말에 박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걸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정해? 그날 밤 박 씨는 처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신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를 박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간섭하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 사랑하되 조용히 바라보되 붙들지 않겠다. 그리고 진짜로 바꿨습니다. 자식 문제에 입을 닫고 손주 문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명절엔 먼저 전화하지 않고 보고 싶으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으며 무심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해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편하게 안기며 웃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니 오히려 모든 게 돌아오더라고. 이제는 허전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자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평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써서 얻는 평화는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쥐고 있는 그 한 줌의 욕심, 결국 당신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독입니다. 지금 손에 쥔 그것을 놓아보십시오. 기대도 통제도 서운함도 전부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것이 늙어 애쓰지 않아야 하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믿었던 사람은 하나둘 모두 떠나고 사람에게 기대었던 마음은 무심한 외면으로 돌아오며 끝내 남는 건 지친 몸과 상처 입은 마음뿐입니다. 자식은 바빠서, 배우자는 무관심과 병으로, 친구는 자기 살기 바빠서 떠나갑니다. 평생 착하게 참으며 희생하며 살았지만 노년에 돌아오는 건 아무도 묻지 않는 안부와 썰렁한 거실의 TV 소리뿐입니다. 이제는 착하게만 살던 인생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눈치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싸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늙어 독하게 살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 없고 가난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은 존재는 살아있는데 취급은 투명인간처럼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돈이 떨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어도, 아무리 자식들 위해 희생해왔어도 돈이 없으면 당신의 말은 무게를 잃고 당신의 존재는 주변에서 서서히 밀려납니다.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결정의 권한에서 배제되며 식사 자리조차 눈치를 보며 앉게 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 도와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해야 할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젊을 때는 우리 엄마 최고, 아버지 존경해요 라던 자식들도 당신이 생활비 좀 달라고 말하는 순간 얼굴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어요? 지금도 받는 연금 있잖아요 라는 말로 당신의 과거와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친척도, 이웃도, 심지어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당신의 경제력에 따라 태도를 바꿉니다. 병원에서 대기할 때도, 공공기관에 상담받으러 갈 때도 돈 있는 노인은 고객이 되고 돈 없는 노인은 대상자로 취급받습니다. 미소조차 억지로 건네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당신은 말없이 작아지고 맙니다. 그래서 늙어서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길 기대하지 않고 내 돈, 내 집, 내 명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말 한마디에도 힘이 실리고 병원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어깨 펴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젊을 때나 통했지만 늙어서 가난하면 아무리 착해도 존경 대신 동정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조차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3세 한명자 씨는
과거 유통업체에서 회계 일을 하며 3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며 밥을 굶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컸다며 자식들은 늘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자신보다 자식 뒷바라지를 우선했고 정작 본인은 연금도 재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도 엄마같이 살아요라며 말했지만 막상 함께 살자 생활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한 씨는 매달 30만 원씩만 생활비로 쓰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요즘 전기세, 식비 장난 아닌데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몇 달 후 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 알바라도 나가볼까? 그 말에 아들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한 씨는 용돈 5만 원을 준비했지만 케이크 앞에서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사정이 안 좋으셔서 이번엔 그냥 마음만 받자. 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는 어리둥절했고 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방에서 몰래 짐을 쌌습니다. 말도 없이 집을 나와 근처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홀로 고물상에서 검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50만 원씩 모으고 있습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야. 돈 없는 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 순간이었어. 그녀는 말합니다. 이젠 다시는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을 거야. 내 노후는 내가 지킬 거야. 가난한 노인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속아 넘어가고 그 말조차 사라진 자리엔 무시와 소외만 남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독해져야 합니다. 돈을 목숨처럼 지키고 재산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고 자기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늙어 돈 없으면 말도 인격도 사랑도 잃습니다. 가난한 노인은 아무리 의젓해도 끝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년의 착함은 이용당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말끝마다 미안하다고 하고 자식들 눈치 보며 참고 주변 부탁에 그래 내가 해줄게라고 대답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어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에 착하게 굴면 돌아오는 건 존경도 감동도 아닌 철저한 이용과 착취뿐입니다. 당신이 착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부탁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머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였던 말이 어느 순간 이건 어머니가 하셔야죠로 바뀝니다. 자식은 당신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며느리는 당신의 양보를 책임으로 덧칠합니다. 착함은 곧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가장 쉬운 핑계가 됩니다. 노년에 착하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포지션입니다. 강하게 말하면 노인네가 성질 부린다고 욕먹지만 가만히 있으면 끝없이 이용당합니다. 보험 권유, 전화 사기, 친척 부탁, 자식의 대출 보증까지 당신이 착하게 한 발 물러서면 세상은 그 틈을 노리고 당신 위에 올라탑니다. 이용당한 뒤에 남는 건 후회와 비참함 뿐입니다. 특히 가족은 가장 쉽게 부모의 착함을 악용합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안 싫다고 하잖아. 아버지는 다 이해해 주시니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가족의 방패막이이자 희생양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도 감당해야 하고 재산과 시간, 감정까지 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차가운 거리감과 그래도 내가 언제 힘들게 했냐는 뻔뻔한 말뿐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착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땐 거절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감당 못할 일에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안 할 거야.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착한 노인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정작 본인 인생에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이봉래 씨는 평생을 참 좋은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자식 셋을 혼자 키우며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텐 싫은 소리 말자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주변 사람 부탁에도 늘 괜찮아요. 해드릴게요 하며 몸을 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이 씨 본인의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큰아들이 엄마 잠깐만 우리 집에서 지내자고 말했고 이 씨는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깐은 3년이 되었고 그동안 이 씨는 손주 돌봄, 집안일,
식사 준비까지 전담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다. 방을 좀 알아보려 해. 그 말에 돌아온 큰며느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저희에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왔고, 스스로 참았고, 스스로 착한 엄마 역할을 해왔다는 걸.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한다는 메모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복래 씨는 정부 지원 임대 아파트에 살며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엔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착한 사람 안 할 거예요. 내가 나한테는 좀 독해질 겁니다. 노년의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걸 참고 견디는 순간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고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모든 걸 내어준 채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늙어선 착해선 안 됩니다. 예의는 지키되 자존은 지켜야 합니다. 선한 얼굴 뒤에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지 않으면 당신 인생은 타인의 편의 속에 파묻혀 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은 약자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어르신 먼저 하세요. 나이 드신 분은 존경해야죠 라고 떠듭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다릅니다. 힘없는 노인에겐 존경이 아닌 무시가 돌아오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알아서 하세요라는 싸늘한 시선이 쏟아집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양보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늙고 약하면 그냥 빨리 비켜야 할 존재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지하철 좌석 앞에 서 있어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관공서 창구에서 목소리를 내면 어르신, 여기 말고 저기로 가세요 라며 쫓기듯 밀려납니다. 병원에서도 금융기관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늙은 사람의 존재는 점점 투명한 공기가 되어갑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노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오직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잔인한 건 이 사회가 약한 노인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치심을 유발하고 보호라는 말로 통제하고 배려라는 껍데기 속에 철저한 무관심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들이 약자를 연민하다가도 그 약자가 요구를 하면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약하다는 건 도움받을 기회가 아니라 쉽게 잘라낼 명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약한 척하지 마십시오. 부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권리를 권리로 요구할 줄 알고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늙어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친절은 힘있는 사람에게 가고 동정은 소모되며 힘없는 약자에겐 냉정한 현실만 남습니다. 늙어서 세상이 냉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지금까지 너무 착하고 약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조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며 오랫동안 다니던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에서 적금으로 돌리려는 간단한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은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상품은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지점에서는 안 됩니다. 조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직접 왔는데 이 자리에서 안 되는 건가요? 그 말에 직원은 대놓고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앱 설치하고 오세요. 다음 분 들어오시죠. 창구에서 밀려난 조 씨는 그대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인에게 부탁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앱 안 되시면 아드님한테 부탁하시는 게 나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나는 단지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었을 뿐인데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늙어서 약하면 그 누구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존재감 없는 투명인간처럼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노인은 약자라고요? 그건 단지 멀찍이서 바라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현실에서 약해지면 세상은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늙어서 살아남고 싶다면 독해져야 합니다.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건 내 권리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약자에게 다정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설득하려 말고 단단함으로 버티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사람 대접받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말을 아끼지 않으면 후폭풍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행동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지,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같은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건넨다 해도 젊은 세대에겐 오지랖이고 간섭으로 들릴 뿐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먼저 나선 말은 칭찬도 아니고 도움이 아닌 독이 됩니다. 당신이 부모든 어른이든 인생 선배든 상관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당신의 말은 더 이상 권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어른을 존중하지 좋은 많은 어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말로 존재감을 증명하려 합니다. 자식 문제, 손주 교육, 며느리의 살림 방식, 사위의 태도까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지적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결국 싸늘한 반응으로 되돌아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제 그런 얘긴 그만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쌓아온 존엄은 무너집니다. 더 끔찍한 건 말이 쌓이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말 많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당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합니다. 노년은 듣기보다 말하기가 먼저 되는 순간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힙니다. 당신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상대는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말보다 표정과 행동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며 말 없는 존중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는 74세 박현숙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조심하며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박 씨가 집안일과 육아에 적극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손주가 늦게 자면 이건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며느리가 외출하려 하면 엄마가 아이 두고 그렇게 나돌면 안 되라는 말이 나왔고, 식탁 메뉴에도 이런 음식은 소화 안 돼. 내가 해줄게라고 참견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네, 어머니 하며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대답이 짧아졌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냥 좀 지켜봐줘요. 박 씨는 상처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참견했고 어느 날 손주에게 너도 버릇이 없다. 그건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울면서 방에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친정이라도 다녀오세요. 우리 좀 쉴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박 씨는 결국 짐을 쌌습니다. 돌아서며 남긴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도우려 했을 뿐인데. 지금 박 씨는 혼자 삽니다. 혼잣말을 줄이기 위해 라디오를 틀고 말이 많았던 과거를 후회하며 침묵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무너진 관계는 다시 붙지 않더라.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말보다 눈빛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 이 사례는 무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늙어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바로 내 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등을 돌립니다. 자식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말보다 조용한 존재감을 원합니다. 늙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말을 아끼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말로 무너진 관계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절제해야 하고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꺼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을 닫을수록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더 깊이 봅니다. 존중은 말로 얻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남기는 자리에 피어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당신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평생 함께할 거라 믿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자식은 자라고 나면 자기 삶으로 떠나고 배우자는 언제든 병이나 죽음 혹은 냉정한 무관심으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 곁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은 결국 나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도 가족에게 헌신하고 기대며 삽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부서지는 순간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우리 부부는 다르다는 말은 현실 앞에서 허망한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위해 몸을 부숴가며 살아도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자식은 드뭅니다. 배우자와의 평생 동행도 결국 어느 날 병실에서 혹은 차가운 뒷모습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나지만 노년에 혼자 남은 당신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늙어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지 않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잔인한 건 이별이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전화 횟수가 줄고 다음엔 명절에 얼굴을 비추지 않으며 결국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병세가 악화되어 손 한 번 못 잡고 떠나가거나 혹은 같은 집에 살아도 말 한마디 없는 벽이 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2세 김영순 씨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자식 셋을 키우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게 해줬습니다. 김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절대 안 무너져. 나는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할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김 씨는 큰아들 집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엄마, 편하게 계세요 라고 말하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딸꾹질하듯 반응을 보였고 손주도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하루는 김 씨가 식사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젠 이런 건 그냥 저희가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어머니가 아니라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김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말없이 나와 경로주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주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이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아침마다 혼자 산책을 나가고 취미로 도예 수업을 듣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넘기던 날도 많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죠. 자식도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끝까지 남는 건 오직 준비된 자신뿐입니다. 늙어서도 울지 않으려면, 끝까지 당당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 하나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힘입니다.